이번엔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또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볼게요. 일단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 건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이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데 그냥 36개월 할부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달래요. 그러면 그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 원칙적으로 이자는 금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 본거래에 일부가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100만 원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수익계산서를 100만 원짜리 끊어줄 거예요.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우리 전부 다 여기 2번, 3번은 대가로 받게 되는 운송보험이든 운송비든 포장비든 하역비든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린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부가세라고 표현하면서 했던 이 세금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들어가서 같이 10%를 계산할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면 자,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과세 표준을 정하는 건데 이걸 부가가치세를 놓고 또 그 부가세를 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 자 그리고 매출 애누리나 아니면 매출 할인, 환입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애누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에 기스가 있어서 반품하겠다 했더니 40만 원 깎아준대요. 그러면 60만 원에 산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별도였다면 6만 원만 받아야 되지 원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부가세는 10만 원 주세요 말하면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우리 애누리나 할인이나 반품한 거는 과세 표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또 3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후가 아니고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시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건값도 안 줄 건데 무슨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부가세 달라고 말도 못 하겠죠.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또 4번은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있죠. 우리 과세 거래하고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은 우리 그 연체이자예요.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할부 자동차 있을 때는 그 연불이자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1번인데 그런데 그걸 이번에 안 내서 그 다음번에 연체료가 붙은 거예요. 이자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냐? 그건 아니죠. 그 연체이자는 그냥 별도의 이자로 금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연불이자, 연체이자 이건 서로 다른 표현이니까 용어도 그냥 식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6번에 보시면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또는 반환보조금 적혀 있는데 자 우리 그 식당 같은 경우에 주류를 받을 때 술값의 10% 받지 박스값은 포함 안 시키죠. 그럼 반환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 봉사료하고 구분해서 주 거래 금액하고 구분해서 적혀 있는 봉사료 있죠. 우리 호텔 커피숍 가면 커피 금액이 예를 들어 12,000원이다. 그럼 1,200원 붙어 있고 봉사료 3,000원 따로 적혀 있죠.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지. 봉사료 커피값 12,000원에 봉사료 3,000원 합쳐서 15,000원의 10%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는 그거는 우리 물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 내는 거니까 내가 과세 표준에 포함해 가지고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거래 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수도요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우리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적혀 있는데 자 표현이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세법부전에 적혀 있어서 시험에서도 이런 시험에 그대로 쓸 건데 공제는 빼는 거죠. 그런데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게 공제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럼 공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게 첫 번째 대손금 내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물건 팔았는데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못 받겠죠. 물건값도 못 받았으니까. 그럼 못 받았지만 그걸 그대로 물건 가격은 부가세 신고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좌우같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해서 세금에서 빼줄 테니까 일단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거는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과로의 채권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적혀 있는데 5년이 아니고 지금 개정됐어요.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간 되어 있는 거 하고 그리고 판매장려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판매장려금으로 뭔가 대가를 더 주면 그러면 그만큼 세금계산서는 더 같이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자보증금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물건값을 산정했다면 하자보증금도 과세표준에서 같이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판매장려금이라고 적혀 있는 건 돈으로 주면 과세표준에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건데 만약에 판매장려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면 지금 얘 이야기인데 이걸 물품으로 지급을 하면 이때는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가 되게 돼요. 돈으로 줘도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는 거고 물건으로 줘도 시가로 과세표준에 들어오게 간주 공급으로 봐버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우리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이제 다음 233페이지로 가서 자 나중에 다른 그 서식 보면서 방금 있던 안분 적혀 있는 거 볼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엔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인데 거래징수는 뭐 조금만 있는데 챕터로 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시험 중에 세무회계라는 이론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관식 문제로 종종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거래징수는 뭐냐면 우리가 과세사업자라면 우리가 과세품을 판매할 때 내가 판매한 물건 가격의 10%를 이 거래에서 무조건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는 걸 거래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징수의 의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걸 징수해서 안 주면 물건 판 사람이 물리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저 못 받았는데요. 그런 거 인정 안 할 거예요. 못 받는 게 아니고 너 안 주 그 못 받을 그 돈도 못 받을 것 같았으면 물건 안 팔았어야지라는 거예요. 과세 거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가세 못 받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세법하고는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럼 예를 들어 11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았대. 그러면 10만 원은 부가세인 거고 너 받을 돈 100만 원 중에 90만 원밖에 못 받았네라는 거지. 그 10만 원 가지고는 그 거래 징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세법이 보조해 주는 건 전혀 없어요. 그게 싫으면 면세품만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죠. 자, 우리 세금계산서는 TI라는 약자를 많이 쓰는데 텍스 인보이스라는 글자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그 거래 징수를 서로 하고 주고받았다라는 증빙으로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가 세법법전에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법적 증빙서류예요. 그래서 대놓고 매입세액 환급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세금계산서는 과거엔 종이로 주고받을 때는 세금계산서 아래쪽에 보면 그 항목들도 많이 적혀 있고 영수, 청구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얘는 그 어떤 물건들이 갔다라는 송장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대금을 받았다 청구한다라는 청구서 영수증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영세한 사업자,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에 기록하는 걸 안 해도 그냥 그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기장한 걸로 가름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이 과세표준만큼 거래가 있어서 돈을 벌었다라는 증빙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종류가 적혀 있는데 자, 얘는 뭐 특별하게 지금 의미가 이상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다라고 적혀 있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법에 명시된 증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는 건데, 이 세금계산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꼭 입력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는 건 그건 뭐냐면, 자, 먼저 우리 물건 파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고 물건 사는 사람을 공급받는 자라고 하면, 자, 우리 서로 거래를 하고 대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 다 판 사람은 팔았다고 팔고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자기 하나가 가질 거고, 물건 산 사람은 이제 그 부가가치세 주고 돌려받을 거라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를 찾아갈까요? 공급받는 자를 찾아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서로 거래가 있고 나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급자죠. 그죠? 공급받는 자는 돈을 준 거잖아요. 자기는 주고 그걸 판 사람이 세무서에 내면 자기는 돌려받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부가세 가지고 있는 공급자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빨간색, 파란색에서 중요한 게 빨간색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빨간색이고 공급받는 자가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에서도 이것 때문에 공급자는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자의 상호 그리고 대표자 책임질 사람의 성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공급받는 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상호 성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어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거래가 있었던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을 직접 계산을 해서, 그리고 세액이 10%든 0%든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을 하고 0%면 입증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하고, 그리고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작성 일자를 꼭 쓰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거 아니죠. 우리 세금 계산서 형태를 잠깐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세금 계산서가 있다고 보면, 자,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들 보면 이렇게 진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세금 계산서 보면 이 진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진한 테두리가 아닌 부분들은 임의적 기재사항. 그러면 공급자는 등록번호가 하고 상호 성명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진한색이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진한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여기가 중간이 그래서 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월일 적혀 있는 754이해가 공급일자인데 공급일자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일반적으로 진한색으로 공급자는 빨간색, 공급받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급자 받는 자는 파란색을 할 건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전부 다 상관없이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이렇게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중요하다고 말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한 개라도 누락되게 되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종이로 주고받을 때는 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는 명확하게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이거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삼일전자가 받았을 때 여기 진한색 글씨가 있는 게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을 환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부당하게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자가 챙기는데 지금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사람도 이 정보들이 제대로 없으면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누락할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홈택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번호 조회도 뜨기 때문에 번호만 치면 업체명이 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임의적 기재사항들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 우리 임의적 기재사항이 지금 나머지 것들 있죠. 그럼 여기에서 공급 연월일은 우리는 부가가치세법 상에서 전혀 필요 없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세금 계산서를 봤으니까 자, 우리 이것도 좀 볼게요. 자,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영수증에는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영수증에는 우리 간이 영수증이나 아니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든 일반 영수증이나 혹은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나 이런 형식으로 수많은 영수증들이 있어요. 영수증이라는 거는 영수 돈 받았다라는 증빙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영수증이에요. 여기 대놓고 영수증이라 적어놨잖아. 현금 받은 영수증이라고. 현금 영수했다는 증빙이죠. 그럼 얘네들은 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안 봐요.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은 증빙은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적격증빙이라고 해요.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영수증은 전부 다 안 하는데 자, 우리 신용카드가 과거에는 그 종이 3장에 압인기를 써서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압인기라는 게 여러분들 신용카드 보면 그 양각으로 글자들이나 카드 번호가 튀어나와 있죠. 유효기간하고 그걸 이제 그 긁으면 앞 그 뒷면에 그 같이 자국이 남는 그 종이 3장을 써서 옛날에는 한 장은 가맹점 가지고 한 장은 산 사람 주고 한 장은 은행에 가져다 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세법에서는 그 증빙 서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래명세서 같은 느낌이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네트워크도 빨리 발달을 하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제도가 빨리 발달이 되면서 IMF 때문에 카드 제도가 너무 빨리 발달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두는 벤사 제도를 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 일한 회사가 카드를 결제받는 시스템이 인터넷이든 카드는 있으면 벤사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그 벤사의 역할이 국세청의 모든 거래 자료를 다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세계 탑이에요. 그게 될 수 있는 게 이 카드 제도인데 카드 단말기에다가 이제 어떤 형태의 정보를 심어 넣냐면 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한 번 정도 본 적 있죠? 그 영수증 생각해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결제를 하면 그 가게 사장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다 적혀 있죠. 그죠? 그게 왜 다 적혀 있냐면 거기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적게 하고 공급받는 자는 카드 우리 회사 거잖아요. 그리고 끌건 날이 작성일자죠. 그래서 그 증빙이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쓰도록 해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거기에서 전부 다 기록하도록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영수증인데 현금 영수증도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은 정보가 나오죠. 하면서 얘를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을 시켜요. 얘네들을 그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급 영수증이 되면서 얘는 적격 증빙으로 신분을 상승하게 돼요. 얘네들은 부가세법이 인정 안 하는 무증빙이에요. 간이 영수증 이런 거 샀을 때 여러분 간이 영수증 본 적 있죠? 길쭉한 거? 그거는 내가 물건 사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내가 누군지도 안 물어봐요. 현금 줘도. 그죠? 그럼 아무런 정보도 필요 없고 공급받는 자의 정보 자체가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파는 사장님이 거기에 고민 찍거나 인쇄시켜 있는 그 정보에다가 예를 들어 물건 뭐 1,000지 샀으면 1,000원이라고 적혀 있지 공급가액과 세금도 분리 안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무증빙이에요. 증빙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비용 처리할 때는 증빙으로 쓰이겠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는 증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할 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서의 왕족이에요. 왕족. 그럼 영수증은 천민이라고 말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귀족격인 거예요. 그럼 귀족이 왕족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론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들은 영수증 따위는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앞장설 수 있는 적격 증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표현은 팔았다는 말보다 여러분들이 그 카드 전표 받는 거 있죠? 걔 이름 정식 명칭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 종이 이름이 그 카드 전표 있죠?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는데 청구로 줬더니 걔가 와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럴 수 있겠죠?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더니 돈 없다고 와서 카드 결제하고 한 거야. 나는 물건 하나 팔았는데 증빙이 2개가 나가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개로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분개만 카드로 받았으니까 돈은 카드사에서 나중에 들어올 거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분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자,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 이중 발행되는 거 계속 볼 거예요. 현금 영수증은 이중 발행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악의적으로 2번 발행한 거잖아요. 허위 발급해서 가산세 대상인 거고. 근데 카드는 상대방이 돈 안 주겠다는데 카드라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건 이중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얘네들은 인정해주는 증빙인 거고 그래도 얘네들은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법은 얘 좋아해요. 왜냐면 소득에 대해서 최고로 포작 잘하고 다니는 애가 얘죠. 여러분 지갑에 현금 없이 만들고 얘네들이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 사장님은 얼마 팔았어요. 이 사장님 매출은 얼마예요. 알려주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큰 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얘 좋아해요. 법인세도 얘 좋아하고.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only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에 의해.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인보이스 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세금계산서 제도다라고. 자, 그럼 이제 이 세금계산서 가지고 보면 자, 이 세금계산서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 말하는 거예요. 종이 세금계산서하고 전자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자, 과거에는 뭐 다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 처음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발행 비용이 그 빌 365나 아니면 365 이사나 빌 365 이사나 베스트 빌이나 이런 데 쓰면 건당 200원씩 돼요. 10년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200원이더라고 건당.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부담된다고 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200원짜리를 1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이 꺼내야 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해 주면서 유도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원래 처음에는 유도를 하고 과도 기간을 주고 이제는 이제 너네들이 지켜줘야 될 때야라고 하면서 처음에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라. 그러다가 이제 개인 사업자 너네들도 해야지. 매출액 10억 이상은 해라. 그러다가 이제 7억 이상은 해라. 그랬다 5억 이상은 하라. 그다음 3억 이상은 하라. 했다가 올해부터 자, 3억이 아니고 2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2억 이상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도 2억 이상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을 꼭 해야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 업종의 형태상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항이 적절하지 않는 업종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전면 전자로만은 돌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제 이 금액을 낮춰가면서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그러면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해서 가산세 1%를 부과하게 돼요. 근데 발행하는 걸 이야기한 거지 받는 건 상관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가산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2억 이하인 사업자한테는 물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받는 건 상관없고 발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급하는 거. 그럼 발급을 우리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는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거예요. 근데 받을 때는 전자일 수도 있고 종이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걔가 거기에 대해서 벌금 성격이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제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쓴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발급한 내역을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 줘야 돼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전송을 안 하고 가산세를 많이 물려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그 사이트들은 이제 새벽 1시쯤에 자동 전송 기능을 넣어놨어요. 하도 사람들이 전송을 안 해서.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보신 분 중에서 난 전송 안 했는데 문제 없던데요 하는 분들 생각해 보면 홈택스에서 발행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발행했는데 무슨 전송이야? 걔네들 사이트에서 발행했는데 그는 안 보내줘도 걔네들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 기관에서 했을 때는 이제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을 꼭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인 거예요. 다음 날까지. 자, 나중에 이거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발급 며칠까지 해야 되고 전송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 계산하는 게 우리 시험 테스트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 세금계산서 볼게요. 자, 종이세금계산서는 자, 우리가 발행을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가져다 줄까요? 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가져다 주면 세무서는 폐지 창고가 될 거예요. 그 많은 거래량에 그 많은 사업자 수를 곱하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빨간색 세금계산서만 모아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파란색 세금계산서만 모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하고 이 세금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5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제시해달라 그러면 이제 5년 이내 거는 제시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지금 많이 전자로 넘어간 이유가 그 종이세금 계산서일 때 그 부가세 신고를 하면 과세 공무원들이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고 전산에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자와 매입자가 일치해야 패스. 한쪽만 있으면 걔 잡으러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자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까지 전부 다 국세청 서버에 다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금 계산서 내역까지 그 레이드라는 기술로 해서 여러 개 복사 클론처럼 복사까지 되어서 서버 국세청 서버가 날아가도 그 자료는 그대로 있도록 다 보존이 잘 되고 있으니까 따로 종이 세금 계산서 보존에 대한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도 면제시켜줘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엄청 빨리 활성화됐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한테 활성화된 이유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그 법인 사업자가 규모가 더 크니까 납품을 하겠죠.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는 개인 사업자가 나한테 종이를 주게 되면 그거 받은 담당자는 그 종이 세금 계산서 한 개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만들어서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전화해서 지금 종이 세금 계산서 수기 세금 계산서 왔던데 이거 찢을 테니까 전자로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엄청 빠르게 확산이 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보시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백화점에 있는 작은 매장이 아니죠. 매장도 많죠. 백화점에 수백 개 매장이 있죠. 매장이 정말 모순점이 있는 게 서버가 외부 인터넷이 안 되도록 서버가 많이 걸려 있어요. 백화점 보안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종이로 해가지고 막 돌렸었는데 전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홈택스 들어가지도 않는데 잘. 근데 다 개인 사업자고 규모가 안 크고 다 그걸로 가능한 사업자들인데 수수료만큼의 매출이라서 그런데 전자로 다 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전자세금 계산서 홈택스에 발행하려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 그 본인의 개인 인증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용 그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자기들은 거기서 서버 접속도 못하고 밤에는 하려고 하면 난 전화 못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수십 개가 돼요. 금액 알려주면 발행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갑질들의 표현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죠. 걔네들이 안 받아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걔네들은 발행해줘 그 수수료를 받거든. 백화점 측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라고 적혀 있죠. 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를 인도할 때 발급하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우리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인도할 때였잖아요. 용의의 공급은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인데, 근데 자 여기 후 발급 세금계산서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자 얘가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건 얘는 1여월의 합산이에요. 1여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달 것만 1개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면 1개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 합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그렇다면 1월 31일까지 그것만 합계 세금계산서를 내고, 다음에 2월 1일부터 그리고 2월 15일 것까지 해서 합산 세금계산서를 쓸 거예요. 얘는 그냥 하는 방식이 내역을 1여월 합산을 하고, 그리고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치를 말일자로 써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월초 되면 거래처하고 전화 주고받으면서 이제 언제 것까지 얼마까지 돼 있는 거 매출로 잡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겠다라는 걸 서로 정리할 거예요. 한 달치 걸. 왜냐면 매번 거래 잡는 곳에 매일 발행해 주는 건 서로 불편하겠죠. 그러면 한 달치의 거래 명세서에 서로 같이 대조도 하고,
그 양만큼 발행하겠다 해서 월 초에 10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해도 되죠. 그래서 그 점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한글로 해줄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월초에 계속 세금계산서 날리기 위해서 초반에 그 서로 주고받은 거 맞추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자, 얘는 선세금계산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선세금계산서라는 건 아직 물건 안 넘겼는데 인도 안 했는데 공급식이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돈 받으면 발행해 줄 수 있지. 그죠? 그럼 회계에서는 자, 제품 1,000만원치 팔기로 하고 1,000만원 받았어요. 그럼 1,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제품 매출로 분개해야 되나요? 아니죠. 분개는 아직 물건 넘겨야 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분개는 할 거예요.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그날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니까 그날 공급시기로 해서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만약에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 달래. 그래야 위에서 품위서 써서 그게 승인이 나야 돈이 지급된다고. 그런 회사들 있어요. 품위서 올릴 때에 세금계산서 올려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주면 대가를 7일 이내에 받는다면 선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된다. 약정에 의한다면 그 청구 기간이 30일이 넘지 않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범위 아니면 그냥 돈 못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선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뭐 발급 자료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얘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오른쪽에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죠. 자, 영수증은 앞에 제가 말했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든 현금 영수증은 전부 다 영수증이에요. 얘네들은. 자, 근데 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아이고. 비고를 기준으로 얘네들하고 다 과세사업자인데, 전부 다 과세사업자인데 위쪽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는 없고, 처음엔 그냥 영수증 발행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한다면 나 과세사업자니까 매입세액 공제받게 적격증빙 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자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인데 부가세 받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객 운송 영역에 기타라고 적혀 있는 건 택시, 항공기, 고속철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이 사업자들한테는 신용카드 받아도 그것도 영수증이에요. 그냥 적격증빙이 안 들어오게 돼요. 자, 지금은 이렇게 대략 보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 받은 거, 얘네들은 신용카드로 받은 거 공제되는데 얘는 세금계산서로 공제 안 되니까 발급 못 하니까 못 받죠. 그럼 카드도 공제 안 해준 데서 추려내는 게 또 우리 테스트하는 문제 타입이에요. 그럼 기준이 세금계산서 기준이에요. 세금계산서가 왕족이라 했잖아. 세금계산서가 안 되는데 신용카드 따위를 해주는 건 없어요. 신용카드는 그냥 영수증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제가 부가세법이니까 신용카드 따위라고 이야기하죠. 법인세법 가면 신용카드 님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세법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거기 증빙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입세액 쪽으로 좀 가면 242페이지에 자, 우리 매입세액 공제인데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 처음 이야기할 때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제였죠. 그제였나. 자, 공제는 빼줄게라는 의미라고 했죠. 빼줄게. 이 빼줄게라는 의미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빼주겠단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매입세액에서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적혀 있는데 이 매입세액은 첫 번째 원칙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들을 우리 과세 사업에 쓰고 우리 자기의 과세 사업에 쓰면서 사용되었거나 썼던 안 썼던 구분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데, 세금 계산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공제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따로 칼을 만들어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해 줄게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한 줄이고 뒷칸에서 합계내가지고 한 칸으로밖에 안 들어올 만큼 월세법에서는 큰 대접 못 받아요.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저와 같이 공부할 건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건 의제, 우리 간주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매입세액 없는데 있다고 해줄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재고 매입세액이나 재활용 패자원, 이것도 재활용 패자원도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있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우리 앞에 간주 공급하기 전에 제가 저와 같이 한번 왔었죠. 근데 그땐 제가 양가로 1번 이런 이야기 안 했었는데, 세금 계산서 안 받았거나 아니면 필요적 기재 사항이 우리가 정확하게 기재 안 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으면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건, 사업자 등록증을 아직 발급 못 받아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주면 그거는 받은 거는 매입세액 공제해 줄 거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이 아니라 착오로 0을 6으로 잘못 썼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걸 다른 내용을 봤더니 다 정확하게 적혀 있고 누가 봐도 착오였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빡빡하게 안 해준다가 아니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적혀 있죠. 이번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적어서 누락되어서 부실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우리는 사업하고 관련 없으면 없이 쓰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 안 한다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집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3D TV 샀다가 LCD TV 샀다가 지금 LED TV 샀다가 원만하면 TV 다 사요. 사업하고 관련 없이 사는 걸로. 그러면 얘는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걸로 처리를 해야 돼요. 골프채도 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비용용 소형승용차, 자 1000cc 기억하시고, 자 이제 비용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죠. 자, 그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이거에 대해서 불공제 사유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가지세요. 자, 좌측은 공제가 되는 거, 우측은 공제가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승용차는 1000cc 이하는 되고 1000cc 초과는 안 되는 거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은 되고 8인승 이하는 안 되는 거고, 화물차의 경우에는 업무용이면 되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없으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차에 관련된 거는 기름 넣어도 되고 차 고쳐도 되고 전부 다 돼요. 우리 공장 원재료 운반용 트럭, 제품 배달용 트럭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TV 유선 설치해 보신 적 있는 분 있죠? 아파트는 별로 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거 신청할 때 보면 그
하시는 분들 경차 타고 오죠. 그분들 좁은 골목 잘 들어가라고 경차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영업소에 그 차가 30대에서 50대 정도 운용을 해요. 기름값하고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차를 안 쓰고 일반 승용차를 쓰게 되면 그의 10%를 전부 다 공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차 중에 제일 편하고 넓은 차들을 선택해서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차 샀을 때 몇 cc 차인지, 차에 기름 넣었을 때 몇 cc 차량인지 cc를 그래서 말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cc를 말 안 하면 경차는 특이한 차잖아. 일반적인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에요. 그래서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승용차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고, 그리고 승합차, 승용차 구분 안 하더라도 인승 가지고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지셔서 나중에 증빙받을 때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수리, 기름 넣고 그리고 렌트카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접대에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접대 거래처에다가 뭔가를 주려고 거래처가 요구해서 준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세 사업하고 관련이 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실기할 때 얘네들 다 따져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는데 유형 틀리면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토지는 면세죠. 얘한테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나중에 팔았을 때 부가세를 못 받기 때문에 토지라고 처리할 돈에 대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나중에 팔았을 때 매출세액을 창출을 안 할 거잖아. 토지의 공급이 면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토지 샀을 때에 그 건물 철거비 같은 거 공부했었죠, 회계 때. 그 철거업자는 과세사업자잖아. 나한테 부가세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지방 공사하는 것도 면세 사업 아니겠죠? 다 지방 평탄화 작업 전부 다 과세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면 부가세를 주는데 우리는 회계 처리에 다 토지라고 처리할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전부 다 안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큰 거는 이 건물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이라도 쓴 것처럼 하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에 한 번 집어넣고 나서 이제 걔를 철거해서 철거비의 세액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세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는 안 해주는 거겠죠. 자, 의제 매입세액은 나중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부터 이렇게 볼 거니까 우리 부가세 이론은 여기까지 하면 실기할 때 필요한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저와 같이 보면 이제 우리 실기의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걸 가지고 또 전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제가 안 하고 당연히 못 하고 수업 진행을 할 건데 그런데 그 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